광주과학기술원이 직접 고용하고 있는 우리 기간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절대로 뭐 교수든 정규직 노동자든 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또 계획을 갖고 노동조합에서 이후에 사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이게 제가 PPT를 전혀 사용할 줄 몰라가지고 거의 한글 수준으로 일단 만든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페이지 띄워주시죠. 예, 첫 번째 페이지. 예, 다음. 다음 표지에서 넘겨주세요. 예,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2년밖에 근무하지 못하는데 저는 1년 단위 근로화 계약을 맺었는데 즉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의 우리 노동자들께서는 사실 이 물음에 이미 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난해죠. 2021년도 12월 달에 광주과학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결성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셨다면 광주과학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미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 광주과학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우리 공공연구로주고 광주과학기술원 지부랑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고 이 법률 중에 최상위 규범이 헌법인데요. 이 헌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단결권이 바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서 임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는 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출연연구기관의 이렇게 총장처럼 특성화대학의 총장처럼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지만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라고 해서 이런 분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제한만 있을 뿐이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해서 일용직 노동자라고 해서 파견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없거나 만들 수 없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노동조합은 개별 노동자들은 할 수 없지만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그리고 그 밖에 뭐 복지제도나 이런 노동조건, 승진, 승급, 평가, 그 다음에 고용 안정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법 내에서의 유일한 조직입니다. 개별 노동자가 자신의 고용 형태나 임금 및 복지제 등에 대해서 사실상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미 사용자가 정한 내용에 자신이 동의해서 서명할 뿐이지 근로계약서가 제출됐을 때 연봉은 이렇게 고쳐주세요. 근무 시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제도는 왜 이렇게 형편이 없나요? 이런 것들도 추가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개별 노동자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인상률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고, 휴일, 휴게, 그리고 노동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고용 형태를 바꾸는 것들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해왔고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제가 광주과학기술원 지부 우리 임원분들하고 이런저런 오늘 어떤 얘기를 좀 주되게 해야 되냐고 여쭤봤을 때 차별이 가장 큰 문제다. 열악한 노동 조건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소위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입니다.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은 곧바로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인 사회 양극화, 부의 불공정한 분배나 균등 문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걸 법률로 인정해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8조에 차별적 처벌. 딴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좀 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의 사업,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똑같은 일을 하거나 또는 유사한 업무, 비슷한 일을 하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이 법률 하단에 가보면 이 법을 어긴 자는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간제 근로자인데 나랑 똑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와 현재 내 임금은 어떻습니까? 복지제도나 그런 근로조건은 어떻죠? 분명히 차별을 받고 계실 겁니다. 한국 사회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럼 이런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답합니다. 그래서 법은 이것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청의 진정 등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 직후에 가족수당이나 후생복지비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을 넣었고요. 실제로 이것이 지급될 예정이고 지급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 다 알지만 제가 그거 했을 때 불이익 받으면 어떡합니까? 소위 말해서 찍혀가지고 저는 12월 달에 1월 달에 재계약해야 되는데 재계약이 안 되거나 또는 재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정규직이나 사용자들이 괴롭히거나 또는 보이지 않는 압력을 넣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겁니다. 아마 개별 노동자에 접속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 이런 법률 어쩌면 다 알고 계실 텐데도 불구하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이런 것들을 대표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고 해왔다는 거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두 번째로 최근에 아마 우리 기간제 노동자분들에게 확인서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동의서 같은 걸 또 받았을 겁니다. 전에는 그런 걸 안 하다가 갑자기 사용자가 안 하던 짓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보면 사용자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매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취업규칙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취업규칙은 법적 용어이고 우리 사업장 내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다양하게 불릴 수 있습니다. 각종 규정, 규칙, 요령, 우리의 노동 조건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들을 통칭해서 법에서는 취업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 지침이 있을 텐데요. 그 전까지는 사용자가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왜? 그렇게 해도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법을 어겼다고 누군가가 제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권한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그걸 적발하지 않으면 위법적인 행동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를 그간 광주과학기술의 사용자들은 수십 년간 어겨왔지만 아무도 이야기들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광주과학기술은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원학 지부가 이 법대로 당신들이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 지침 변경하거나 또는
불이익하게 바꿀 때 우리 동의받아야 된다라고 하자 우리 노동조합에는 그 사전부터 의견을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은 이것에 대해서 각 조항별로 저희의 의견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사용자가 지금 일정 부분 지금 당장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분명히 불이익 변경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 차별적 처우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법적,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너무 열악합니다.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까지 우리나라에는 4개의 특성화 대학이 있는데요. 과학기술계 특성화 대학이라고 하죠. 이 특성화 대학들과 저희들이 현재 알고 있는 수준,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카이스트의 우리 노동조합의 이 기간제 노동자였다가 2022년 1월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리 노동조합원이 37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 비교해 봤을 때 지스트의 임금이나 노동 조건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첫째로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적 조치할 거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들도 할 겁니다. 그러려면 아주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단체 교섭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물론 현재는 우리 노동조합이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에 비해서 조합원이 적기 때문에 교섭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단체 교섭 요구안을 만들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요청할 거고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섭하지 않으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대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반드시 삼을 거고 나아가서는 우리 노동조합이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 170여 명에 비해서 적은 수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기간제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받고 무기계약 노동자들도 조합원으로 가입받고 그리고 뭐 정규직들도 당연히 가입을 받아서 조직을 확대해서 단체 교섭권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정부 주무부서하고 정책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방식이 교수나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나누는 방식으로만 해서는 한계가 있고 또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하고도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인건비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노력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관련 상황이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겠죠. 등에 우리 광주과학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열악한 노동 조건을 알려서 국정감사 의제로 채택하고 소위 이슈화해서 국회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등 저희들이 그동안 30년간 쌓여졌던 노하우와 조직력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활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인건비가 상승하면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일을 줄 거다. 왜냐하면 3명 쓰던 것을 2명 써서 인건비를 늘리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인건비 상승은 현재 업무량 그리고 현재 적정 인력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월급이 좀 올랐다는 이유로 현재 한 200여 명 이상 있는 위촉 연구관리 행정원들을 줄이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다. 일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는 없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해봐야 되겠지만 단순한 관리 평균 금액을 봤을 때 지스트는 카이스트에 비해서 사실 업무량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건비 상승이 업무량과 업무량이 늘어나고 인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 좀 먼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이미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과 카이스트 같은 경우 우리 광주과학기술원에 200여 명 존재하는 아주 동종 유사한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이 된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먼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 안정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2년이면 무조건 잘리는
그런 노동 조건을 갖고 계신데요. 이미 2018년도에 25개 과학기술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에서는 7천여 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스트 같은 경우 1차로 2019년에 학연 지원직이라는 직종으로 187명, 정확히 얘기하면 187명이 학연 지원직이라는 직종으로 전환되고, 물론 노동 조건의 열악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리고 위촉연구원, 위촉행정원이라고 불리는 연구과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 노동자 433명이, 정확한 숫자는 433명이 2022년 1월, 올해 1월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카이스트가 존재한다, 반드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사용자나 정부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사용자나 정부는 연구과제 수주가 만약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출연금이 삭감된다면 도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냐라는 사실상 근거 없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특성화대학이 현재 계신 노동자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재정 상태에 빠진다면 사실은 그건 국가부도 사태 아니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제 설명이 끝난 후에 당사자분께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카이스트의 기간제 노동자 433명이 4, 5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와 그 과정을 우리 노동조합이 철저히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 광주과학기술원도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강사 노동자, 연구과제 수행 관리 지원 노동자, 연구소의 광연구소 같은 연구소의 상시적인 연구원들, 이런 분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해서 노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교섭대표 노조라고 할 수 있는 다수 노조인 광주과학기술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 자체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리 노동조합은 현재 15,000명 중에 전환된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수천 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대부분 전환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환되지 않아서 기간제 노동자나 용역 노동자로 남아 계신 수백 명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자신들의 노동 조건과 고용 안정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제 이야기는 이제 대부분 마쳤는데요. 어떤 조직을 만나는지, 어떤 노동조합과 함께 하는지는 개별 노동자들에게는 단순히 일터에서의 노동 조건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 부족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될 것이 많은 노동조합이긴 합니다만, 지난 30년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연구 현장에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 가입을 받았고 활동해왔고,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우리 일터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차별적 처우를 철폐하고 열악한 임금 및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용기 내셔서 우리 노동조합과 함께 한다면 결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틀림없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일단 마치고 우리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에, 현재는 정규직이 되셨는데도 일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어서 비정규직 지부라는 명칭을 버리지 않고 쓰고 계신데, 우리 비정규직 지부의 광희정 사무국장님께서 당사자로서도 간략하게 사례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돌아와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희정 사무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카메라 켜놓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 사무국장 강희정입니다.
우리 집은 김여정 지부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하기 어려우셔서 제가 오늘 저희 지부 대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카이스트에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약 25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카이스트에 입사했을 때는 지금처럼 비정규직들이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별정직 직원이라고 저희를 불렀었고,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직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로 명칭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비정규직에 대한 법이 강화될 때마다 우리를 부르는 명칭을 바꿔가면서 편법 채용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2007년도에 기간제법이 시행됐을 때 그 카이스트 인사팀에서 비정규직 직원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서 너희들은 카이스트 계약직이 아니고 프로젝트 직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나가야 한다. 2년이 지나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을 거고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노동법도 몰랐고 우리를 대표할 창구도 없었기 때문에 수백 명의 비정규직 직원분들은 카이스트라는 거대 조직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고 2018년도 초에 드디어 카이스트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생긴다고 이제 얘기가 되었고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과연 카이스트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노동조합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한테 뭐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했고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1차 정규직 전환이 끝나고 나면 남은 인원들을 일괄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2년마다 이제 직원들을 계속 바꿔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동안 카이스트가 했던 행태나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타 대학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청 불안했고 분해서 주변의 직원분들을 독려해서 가입 원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 설명회를 참석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경력이 몇 년 안 되시고 또 나이도 어리신 분들이 용기를 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 앞에 나와서 덜덜 떨면서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리는 안정적이고 교수님이 너무나 좋고 그려도 괜찮고 그러니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제1대 집행부에 자원하여서 앞에 나서신 분들을 도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알려질까봐 그래서 해고될까봐 두려워서 한 1년 정도를 몰래 활동을 했었고 제 주변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교수님이나 정규직 직원들이 알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 무척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씩 그 조직을 키워서 지부 창립 3년 만인 작년 초에 300명을 넘겼고 현재는 조합원 수 370여 명이 넘는 거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부에서는 조합원분들을 대상으로 노동법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려드렸고 우리는 그만큼 강해졌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개인이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불법적인 해고나 그리고 만연해 있는 차별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하다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개인이 아닌 카이스트 비정규직 지부라는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용기 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 문화체육 봉사활동의 날, 연차 적립제도, 자녀 돌봄 휴가제도, 직원 주차장 사용 등 불평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였고 우리 비정규직 직원들도 위에 나열된 복지제도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400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 직원이 올해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크나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급여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합니다. 처음 큰 성벽과도 같았던 카이스트라는 거대 조직 앞에 맞서 싸워 용기를 냈던 우리의 힘으로 거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부가 해낸 것처럼 지스트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합쳐 용기를 내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절망의 벽 앞에서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그 벽을 넘고 마는 담쟁이들처럼 기적을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사실 뭐 노조 광고를 하신다고는 하는데 카이스트에서 전기공학과에서 그 전기공학과 교수들이 수재형 연구과제 관리 지원하시는 일이 본업이시고 사실 뭐 노동자 간부한다고 아마 꿈에도 생각 못 하셨던 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한번 하시려고 하면 사실 떨리고 굉장히 힘드신데도 본인이 경험한 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용기 내서 와주셨습니다. 비록 줌회의긴 하지만 마음으로 큰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분입니다. 5년 전에 저 이렇게 조끼 입고 만났을 때 이 조끼도 부담스러워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 조끼를 좀 사랑해 주십니다. 제 생각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한 뭐 답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올라온 질문이 있네요. 현재 노조가 교섭권을 가지려면 몇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나요? 그래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 이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이 2개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합해서 이 합한 수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 교섭 대표 노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이 공동교섭단이나 뭐 이런 걸 꾸리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 조합원이 한 30명 가까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20몇 명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이 30명이고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이 170명이면 둘을 합치면 200명이 되죠. 그래서 100명이 넘으면 교섭대표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이 170명이니까 교섭권을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단순히 계산하면 답이 나오죠. 저쪽이 170이니까 우리가 171명이면 그러니까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보다 한 명만 많으면 교섭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기관장 노동자들 누구도 현재 물론 우리 노동조합에는 조합원이 있지만 대다수의 기관장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가입만 하면 교섭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오히려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한테 뭐 요구 받으면 저희가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이분들은 약자들은 단결하지 못해서 계속 약자로 사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요.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보다 한 명만 많아도 교섭권을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가입이나 이유 과정에 안내는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저희가 노조 사무실도 좀 얻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노조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근무를 좀 오프 시켜주는 타임 오프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해서 소위 저희가 좀 준비를 갖추고 대대적으로 가입원서도 뿌리고 노조 설명자료도 뿌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좀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설사 그게 갖춰지지 않아도 이렇게 설명회 하고 저희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노동조합 설명 자료도 팜플렛도 좀 뿌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은 저희들이 요 카톡방에 다시 올릴 텐데요. 그냥 가입원서를 작성하셔서 지부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기존 지스트 노조가 공공연구노조 가입되었다가 탈퇴했다고 뉴스를 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산하에 현재 단톡방 초대 지스트 지부가 있는 거고요. 예, 기존에 지금 이춘기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이 우리 노동조합을 탈퇴한 게 맞습니다. 우리 노조 내부에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도 좀 있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과 우리 노동조합과의 가장 근본적 차이는 뭐냐면 이 비정규직 문제, 정부의 부당함에 맞서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박근혜 정부 때 우리 노동조합 대부분이 천막농성하고 거리에서 집회하면서 소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박근혜 정부 정책에 맞서 싸울 때였습니다.
대졸 초임자 연봉 삭감해라, 나이 든 사람들은 임금 피크제 적용해라, 휴가 축소해라, 복지제도 폐지해라, 뭐 이런 압박이 들어올 때 우리 노동조합의 모든 지부들은 천막 치고 위원장은 단식 농성하고 있을 때 광주과학기술 노동조합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징계도 내렸고 뭐 이런,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입시키라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귀약이고 대단히 중요한 방침이고 정신인데도 광주과학기술 노동조합은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가입을 안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서 교섭 한번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근본적 차이로부터 발생한 가정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탈퇴가.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소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현재 완전히 다른 노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고, 우리 공공연구노조의 광주과학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30여 명의 지부가 있는 겁니다. 이 지부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 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광주과학기술원에 존재하는 모든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파견, 용역 가입 아직은 뭐 저희들이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교수 노동자는 이 교원법에 의해서 노조를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을 받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고용 형태가. 그래서 교원은 노동법의 적용만 받는 게 아니라 이 교원법 관련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노동조합을 현재 만들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법률에 적용받아서 저희하고 소위 말하는 교섭단체, 교섭권을 갖고 있는 다투는 그런 경쟁노조는 아닙니다. 그분들은 별도의 노조고요. 예,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질문 주시고요. 다른 분들도 질문 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질문이 있거든요. 아, 위에?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열었어요. 올라올게. 이게 안 되네, 자. 뭐지요? 안 보이네요. 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 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예. 해당 내용을 근거로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 라는 내용이 있는데 정규직 전환 요구가 가능할까요? 이 노동과 관련한 사안들은 이제 형식과 실질이 있는데 소위 노동법은 실질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당신은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합니다 라고 써놨지만 실제로는 8시에 출근시키고 7시에 퇴근을 시켰다는 걸 노동자가 인증할 수 있으면 앞에 1시간, 뒤에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체불로 걸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청소 노동자들이 그렇거든요. 뭐 7시에 출근하라고 근로계약서에 돼 있지만 실제로 자기 구역을 청소하려면 6시에 출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이긴 적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게 실질주의인데요. 내가 기간제 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또는 근로자의 지위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근로계약서에 써 있는 건 형식이고 실질은 법률에 의해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또는 이분이 어떤 정부의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대상이었는지 이런 다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인사드렸던 우리 방혜정 사무국장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근로계약서를 수십 년만 써오셨습니다. 그 근로계약서에 당신 근로계약 기간 1년 정해져 있고 이거 끝나면 그냥 자동방 당신 아웃이야 라고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서를 썼던, 물론 광주과학기술원은 치밀하게 막 이런 장치들을 많이 해놔서 법적으로 우리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럼 꼼꼼하게 다시 검토를 해볼 텐데 여러분과 똑같은 근로계약서를 썼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해고됐던 카이스트 우리 조합은 무려 한 20여 명 이상이 구제 신청을 해서 이 해고는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 이분들한테는 갱신기대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 된다 해서 그분들이 전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1월자로 다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동의 문제는 형식과 실질이 있었을 때 이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상시 지속성 없는지 여러분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갱신 기대권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 말고 다른 합리적인
뭐 근태가 문제가 있다든지 비리를 저질렀다든지라는 계약 거절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결국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고, 고용을 해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다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글이나 다음 네이버 포털에서 한번 쳐보십시오. 갱신기대권, 기간제 근로자의 뭐 고용 안정 뭐 이런 걸 쳐보면 수도 없는 판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판례를 누가 만들었느냐? 법원이 만들었죠. 하지만 법원이 그런 판례를 내리기까지 칠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이고, 법이란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죠. 아무리 봐도 이 법률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방위정 사무국장님 같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지고 또 소송하고 저도 또 소송하고 하면서 비로소 2007년도에 벌써 15년 전에 갱신기대권이라는 법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완벽하면 좋지만 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이 부족하거나 공백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은 법원이 판례로 이걸 보충해 주는데, 법에는 이 기간제 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해고해도 기간제 노동자들은 짧은 기간일 때 써라라는 취지로 기간제법을 만들었는데, 짧은 기간만 쓰는 것으로 사용자가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사용자들이 뭐 완벽하게 해놔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규칙을 만들어 놨다면 국회도 찾아가고 과기부도 찾아가서 2년마다 사람만 바뀌지 이 일은 늘 존재해서 일정 규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몇십 년간 존재하고 있는데 왜 이 노동자들 계속 2년마다 바꿔가면서 사용하냐. 교수님들 붙잡고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10년 정도 숙련돼서 자신의 연구과제 이제 수행에만 몰두하고 학생들 지도에만 몰두하고 연구과제 관리는 우리 박의정 사무국장님 같은 진짜 거의 전문가들이 사고도 안 일어나고 투명하게 잘 관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년 있으면요 사람을 잘라야 돼요. 그럼 이분은 어때요? 앉으면 다른 직장은 봅니다. 좀 더 좋은 직장 없는지, 정규직 뽑는 데는 없는지. 즉 연구 생산성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연구 효율성, 노하우의 축적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당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어떤 증가를 막는다든지 이런 당장의 소소한 이익이 눈앞에 보일지 모르지만 광주과학기술원이 세계적인 연구 특성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카이스트는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박의정 사무국장 같은 전문가들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을 포용해서 고용 안정을 이뤘던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계약서에는 무슨 얘기가 써있든 간에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물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데 실질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고 만약 법적으로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실을 과기부와 정부, 국회에 알려서 이분들은 고용 안정하는 것이 1년마다 내쫓는 것보다 고용 안정하는 것이 이분들한테만 단순히 이루어온 게 아니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들과 학생들과 광주과학기술원 전체 우리나라 R&D 현장 전체에 유익하다, 이롭다라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설파해서 반드시 우리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좀 길 겁니다. 시간이 노동자 당장 몇백 명이 가입하신다고 해서 내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두 달 안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기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반드시 됐었던 일이고 될 일이라는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카이스트 지금 370여 조합원들한테 저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5년 전에 만났을 때 이분들 학교 안에서 저 인사도 안 하셨었어요. 쫓기 입고 가니까 괜히 저 사람이랑 아는 체가 엮이면 혹시 교수한테 학과에서 정규직들한테 불이익받는. 하지만 이분들하고 5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죠. 중간에 해고당한 분들도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그래서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5년간 활동을 좀 끝내는 고용 안정을 이뤄냈듯이 광주과학기술원이 카이스트에 비해서 규모는 좀 작고 소위 그 사회적 인지도 이런 것들은 낮을지 모르지만 본질적 속성에서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께서 가입해 주신다면 카이스트의 모범적 사례를 잘 활용해서
반드시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연구관리직, 행정지원직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연구직 연구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이제 보시면 또 이게 시행령, 시행 규칙 이렇게까지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에 보면 출연 연구기관, 출연기관의 연구직 노동자, 박사학위 소지자, 변리사, 변호사 이런 의사 이런 전문 직종은 기간 제한 예외 대상이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2년이 지나도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는, 즉 지위가 변경되는 것으로 보질 않아요. 이게 우리한테 사실은 큰 약점입니다. 이 법을 저희들이 바꾸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은 아직까지 이 법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연구소 같은데 연구원들 분들은 2년이 넘어가도 계속 기간제인 거예요. 10년 만년을 써.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법은 상식을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을 어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의 문제점을 저희는 계속 지적할 거고요. 그리고 가입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 고용 안정을 위해 싸울 겁니다. 출연연 연구기관의 연구직 노동자들이 똑같은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직 노동자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 7,000명 중에 거의 80~90%가 연구직 노동자였는데 이분들을 이 법률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했나? 첫째, 다년간 근무. 둘째, 다수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은 연구직이라 하더라도 박사학위 소지자다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2018년에 7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야 될 것이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광주과학기술원만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부정할 테지만 이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점. 다만 어떤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직 노동자들은 당장 무기계약직이 아니더라도 프로젝트라든지 예산이 존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않는다는 어떤 약정 같은 걸 통해서 고용을 안정시켜 놓고 장기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은 있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시켜서 이제 뭐 과제 프로젝트 기간이 끝난다든지 또는 계약 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늘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연구직 노동자는 법률적으로는 불리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주장해서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고 고용 안정을 한 사례도 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이제 센터나 랩이나 이런 곳에 있는 연구직 노동자들을 급격하게 예산이나 과제가 줄지 않는 한 해고하지 않는다라는 저희가 합의를 현재 합의서를 쓴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문입니다. 예. 고용 안정 이전에 차별 시정이 더 시급하다고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차별 시정 요구에 대한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차별 시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서 하는데 이 법률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이게 법률이라는 게 저도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세히 읽어보고 꼼꼼히 해석을 해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말은 뭐냐면 광주과학기술원 내에 지금 기간제 노동자와 똑같고 비슷한 일을 하는 우리는 이제 비교 대상 근로자라고 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 노동자가 첫째 있어요. 이게 없으면 차별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바로 아이디어도 이게 뭐 나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사용자들이 어떤 짓을 하냐? 비정규직 노동자만 따로 임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절대로 정규직으로 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사업장 내에서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어지면서 즉 차별적 처우가 합리화됩니다. 이게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사용자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연구직 같은 경우 정규직 연구원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행정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 업무의 속성 자체가 사실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연구과제 지원 업무 이런 것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비교 대상 근로자를 없애려고 노력해 왔을 거고, 광주과학교는 뭐 사용자들 그런 일을 좀 꽤 오래전부터 했다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교 대상 근로자를 없애서 이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 신청이나 진정을 못 넣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가족수당이라든지 후생복리 미지급에 대해서 광주지방노동청의 판단 등등을 봤을 때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 제소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좀 대거 가입해 주셔가지고 이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한테 막 제기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몇 달간 준비를 해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만약에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도 찾아가고 국회도 찾아가서 할 겁니다. 사실 저희한테는 광주과학기술원 노동조합은 170명 조합원으로 뭐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다수 노동조합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별로 이렇게 물리력을 많이 못 갖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일단 조합원이 15,000명인데다가 법률 자문을 해주는 노무사 변호사분들이 10여 분들이 상시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계시고 법률 대리인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그분들과 협의하고 그분들이 대리해 주셔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서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상시근로 예시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위촉연구원이 2년 이상 근무를 하며 다양한 과제를 수행했다면 상시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상시 지속성은 속성입니다. 본질, 그 업무의 말 그대로 본질이죠. 그러면 연구 과제 지원 업무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 속성이 뭐냐? 그러면 광주과학기술원은 재정의 상태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출연금이 있고, 교수들께서 과제를 수주해야 연구재단, KT 이런 곳에서 과기부, 산자부 등등등 각 정부 부처의 R&D 예산을 이제 수주해오고, 또는 민간에서 오기도 하겠죠. 대체로 정부 수탁 과제가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예산 구조로 진행합니다. 즉 연구과제 수주를 통한 수입이 없으면 광주과학기술원은 정규직도 교수도 누구도 월급을 다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정부가 당신의 인건비 200억 쓰세요라고 인정은 해주지만 200억을 주지 않습니다. 경사운영비 50억 쓰세요. 예를 들어 금액은 주지만 50억을 주지 않아요. 벌어와야 되는 구조거든요. 즉 연구과제 수준은 광주과학위원이 존재하기 위한, 운영되기 위한 필수적이에요. 이걸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광주과학위원은 일정 부분 사람을 자르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연구과제를 수주하고 수행하고 관리하는 건 상시적이고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라는 겁니다. 그 업무의 속성에 대해서 이견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업무를 속성은 이렇다. 근데 이것만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법률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맺어야 된다고 완성되지는 않아요. 그 결국 다퉈야 된다는 겁니다. 네. 기간제법에 워낙 공백이 많고 훈견이 많아서 사용자가 이걸 탈법적으로 또는 위법하면서도 사실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의 속성을 따질 때 저희들은 이미 특성화대학의 연구과제 관리는 상시 지속적 필수적인 업무이고 광연구소의 어떤 그 연구 업무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조가 연구과제 수주해서 연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그냥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100% 주는 게 아닐 거예요. 결국 그 연구 수행 업무도 상시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다. 그래서 업무의 속성에 대한 다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여태까지 그 업무의 속성 가지고 사용자랑 다퉈서 법원이든 지방노동위원회든 그 상시 지속적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판정된 자라는 한 사례도 없어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따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패소하기도 하고 승소하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느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직이든 위촉 행정원 뭐 이런 분들도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으로 판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 없는데요. 질문 없습니까? 네. 예, 뭐 약속된 시간이 한 9분 정도 남아 있긴 한데 뭐 이제 특별히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 조금 드리다가 질문 있으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는데, 예, 가보지 않은 길, 내가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광주가 민주주의의 그 성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 광주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도시일 뿐입니다. 제가 볼 때 별로 다르지도 않아요. 한국 사회가 강자들, 이미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기득의 연장으로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우리나라에 2천만 명의 노동조합을 하는데 그 중에 99%가 정규직들입니다. 그 중에 99%가 대공정, 은행, 이런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유물처럼 노동조합은 여겨지고 있고, 또 조중동이나 보수적인 정권들은 노동조합을 그렇게 고립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약자들은 오히려 노동조합을 필요로 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 권리와 고용의 안정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해왔어요. 저희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 벌써 20여 년 전부터 비정규직 철폐, 차별 철폐, 처우 개선, 고용 안정을 외쳤지만 여전히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바뀝니까? 누군가의 결단, 누군가의 용기, 누군가의 실천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그랬듯이. 그래서 저희가 뭐 한국사의 역사, 세계 인류사를 다 거론할 필요 없이 광주과학기술원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움직여야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이스트의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년 전에 제가 카이스트 앞에 현수막을 붙이고 그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처음 주셨던 분들이 제가 학교로 찾아갈까요? 라고 했더니 안 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 한참 떨어진 커피숍 어디서 뵙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2명을 만나고 그 다음 또 3분을 만나고 이분들끼리 서로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벌써 370명의 조합을 만들어서 고용 안정을 이뤄내고 임금 체계 등 더 큰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좀 힘이 들지만 이미 누군가는 했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감. 우리 비정규직, 광주과학기술원 비정규직 노동자들께서 용기 내시고 자신감 있게 우리 노동조합에 가입해 주시면 광주과학기술원에도 카이스트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노동조건의 처한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이 혹시 있습니까? 예, 주시죠. 예. 상시 지속적 업무의 경우 예. 그 포지션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더라도 예. 기존 근로자를 전환하는 대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그런 게 쟁점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할 때도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발표되던 시점에 근무하던 분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7년 7월 20일인데요. 그러니 2017년 6월 30일 날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신 분들은 얼마나 땅을 치고 억울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세상의 일이 다 그렇지만 기준점은 있어야 됩니다. 99는 100에 가깝지만 2자릿수고 100은 99보다 1이 많지만 3자릿수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 이게 쟁점이 될 거고, 저희는 당연히 지금 있는 분들을 전환 대상자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할 거고, 사용자들은 이때 욕심을 부립니다. 일자리의 성격이 바뀌니까 이분들 아니라 좀 더 좋은 인력, 좀 더 우수한 인력을 뽑고 싶어.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 잡은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지만 사람은 아니야. 우리가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더 엄격하게 뽑을게, 좀 더 훌륭한 인력을 뽑을게, 이런 욕심을 낼 겁니다.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이 문제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4년 전부터 이 논란을 벌여왔고, 그래서
1차 전환 대상자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다 라고 정했고, 이분들이 만약에 100%가 안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는 이 떨어진 분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탈락한 분들 중에 제한 내부에서 제한 경쟁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뽑고, 비로소 100명을 뽑기로 했는데 1차에서 70명, 2차에서 10명, 그럼 20명의 티오가 남았을 때 이 20명을 공개 채용 방식으로 저희들이 합의를 했고, 그래서 당시 재직 중인 노동자의 전환율이 한 80% 정도, 평균 좀 떨어지는 데도 있고 좀 높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극소수긴 하지만 100%가 전환된 경우도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의 기관은 당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한 80% 정도가 전환되고 나머지 20%는 신규 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되면 잘릴 위험에 늘 잘려왔던 분들이, 그 중에 80%가 고용 안정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반발이 있기도 했지만, 저희들이 내부에 이제 논란 끝에 어쨌든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서 우리의 요구한 100%가 받아내야 된다는 건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은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 저희는 무조건 현재 있는 노동자들을 100% 전환한다 라고 주장하겠지만, 사용자가 이 고용의 형태가 바뀌고 처우가 바뀔 텐데 우리도 기간제 노동자 채용 때보다는 조금 더 다른 기준을 뭐 세우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막아낼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광주과학기술에서 그런 논쟁이 시작된다면, 논의가 시작된다면, 사용자들은 또 전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전례 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공공연구노조가 그때는 합의해놓고 지금 해서 딴소리야 뭐 이런 뭐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례를 본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직 중인 노동자를 1차 대상, 거기서 100%가 안 된다면 탈락된 분들끼리 경쟁을 해서 또 2차, 마지막 3차는 공개 채용 형태로 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진짜 다 됐네요. 오늘 이 짧은 1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이나 두려움 이런 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차도 할 거고 3차도 할 거고,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이 만약에 이제 정말 하얀 길을 바닥을 쳤다라고 정부가 인정한다면 저희들이 오프라인도 할 겁니다. 사실 마음 같으시면 우리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수백 명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20명이 됐다네? 30명이 됐다네? 50명이 넘었대. 이러면서 사실은 조직은 커집니다. 절대로 저희들이 수십 년간 경험해 봤을 때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그 다음 분들이 또 용기를 내고 용기를 냅니다. 이 용기는 사실은 전염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보면 새싹적으로 확 불어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해줄 거다라는 기대는 결국 자신의 변화를 늦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에 저희 설명이 좀 부족하고 많이 미약하긴 하지만 저희 설명을 통해서 모르시던 부분, 잘 알고 계시지 못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 다른 현실을 알게 되셨다면 용기 내셔서 우리 노동조합에 꼭 가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이게 뭐 변변히 제가 무슨 아나운서도 아니고 전문 강사도 아니라서 많이 부족했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박인영 사무국장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차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